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 부유한 이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복지가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신가요? 복지는 행복 복자의 행복지를 조합한 한자입니다. 즉 한 단어의 행복과 관련된 의미가 두 번이나 들어가는 것이죠. 국어 사전에는 복지의 뜻을 행복한 삶 정도로 간단하게 정의하지만 사실 행복지자에는 하늘에서 내리는 행복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전통적으로 복을 하늘이 내리는 것, 즉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얻기 힘든 이상적인 상태를 의미했기 때문이죠. 때문에 복지를 더 정확히 풀이하자면 하늘에서 내린 행복한 삶 정도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학에서는 복지를 높은 삶의 질이 보장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또한 국민에게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것을 체제의 가장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로 삼는 국가를 복지국가라고 하죠. 많은 분들이 복지국가라는 단어를 들으면 가장 먼저 북유럽을 떠올리실 듯 합니다. 아마 북유럽 국가는 다큐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국가들이 되죠. 한국 사회 문제가 조명받으면 다른 국가의 사례로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북유럽이니까요. 일반적으로 노르딕 국가, 즉 노르웨이와 덴마크, 스웨덴, 아이슬란드, 핀란드를 북유럽 국가라고 합니다. 모두 높은 세금을 통해 광범위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죠. 북유럽 복지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입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무상의료의 경우 실제로 대부분의 진료와 치료가 무상이거나 무상에 가까운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이루어지죠. 물론 국가마다 또는 지역마다 지원 수준이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지만 북유럽 지역 전체가 기본적으로 무상의료라는 기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소득 수준이나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무상의료 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복지를 함께 누릴 수 있고요. 국가별 행복도를 조사해보면 항상 10위 안에 북유럽 국가가 들어가 있죠. 말이 10위지 자기들끼리의 싸움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계행복 보고서를 보면 핀란드는 7년 연속 1위를 지켰죠. 덴마크가 2위, 아이슬란드가 3위, 스웨덴이 4위를 기록했습니다. 참고로 미국은 23위, 한국은 52위, 일본은 51위, 중국은 60위죠. 이렇게만 보면 다큐에서 나오는 대로 잔말 말고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을 따라가는 게 맞아 보입니다. 국민 대다수를 행복하게 해주면서도 나라도 잘 살다니 마치 유토피아처럼 보이니까요. 그럼 왜 다른 국가들은 이렇게 안 할까요? 세금이 높다고 해도 북유럽 사람들은 만족하는 듯 보이는데 말이죠. 심지어 유럽 국가들의 경제가 몰락이다라는 말까지 나오는 와중에도 이 국가들은 건재합니다. 유럽 국가들의 경제 하향세가 과도한 복지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도 말이죠.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 걸까요? 일단 세금을 많이 걷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 포인트는 세금을 많이 걷어 광범위한 복지 시스템이 운영되려면 먼저 국민들이 잘 살아야 한다는 점이죠. 북유럽과 같은 복지 시스템에는 막대한 세금이 필요하므로 조세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조세율을 높이려면 국민들의 임금 수준부터 높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북유럽 국가들 중에서 특히 높은 수준의 복지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들은 1인당 GDP가 엄청 높죠. 2023년 기준 1인당 GDP가 10만 달러를 넘기며 전세계 3위를 기록한 노르웨이와 9위를 기록한 덴마크, 12위를 기록한 스웨덴이 북유럽 국가의 1, 2,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세 나라를 묶어서 스칸디나비아라고 부르는데 핀란드와 아이슬란드를 포함하기도 하죠. 그런데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이 세 국가들은 단순히 소득이 높기만 한 게 아니라 소득 불평등 또한 낮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빈부격차가 심해진다면 국민들 간에 심한 갈등이 생길 뿐만 아니라 자연스레 복지제도 운영 방식의 형평성과 효율성 문제가 거론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 복지 모델이 폐지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보통 분배, 즉 복지와 성장은 상반되어 있습니다. 성장 없는 복지는 없고 그렇다고 성장만 외치다가는 나라꼴이 개판이 되죠. 그렇다는 말은 현재 북유럽 국가 그 중에서도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복지 시스템을 갖춘 것은 국민들이 평균적으로 안정적인 경제력을 갖출 수 있게끔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는 말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복지를 제공하면서도 대체 어떻게 성장을 한 걸까요? 어떻게 부유해진 걸까요? 상식으로 봤을 때 모두가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다면, 경쟁이 없다면 도태되는데 말이죠.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 높은 경제력을 갖출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노르딕 모델 덕분입니다. 흔히 노르딕 모델이라고 하면 포주와 성구매자만 처벌하고 성판매자는 보호하는 성매매 관련 정책을 떠올릴 수 있는데 사실 노르딕 모델은 북유럽 국가들의 경제적, 사회적 모델을 광범위하게 의미하고 있죠. 물론 국가마다 세부적인 차이는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 노르딕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은 시장경제와 경제적 효율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부의 개입을 통한 사회복지제도와 소득 분배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노르딕 모델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결합인 것이죠. 더 정확히는 자유주의보단 사회주의에 속해 있기 때문에 노르딕 모델은 사회민주주의의 대표적인 사회경제 모델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르딕 모델의 사회주의적 면모는 사회 전반의 위험을 국민 전체가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드러나죠. 사회 전반의 위험을 공유한다는 것은 특정한 개인이나 가정, 사회 집단 또는 계층이 경험한 어려움을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전체가 함께 분담한다는 의미입니다.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 출산부터 자녀 양육 및 공교육, 나아가 무상의료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수준 높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바로 개인의 문제를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는 정책 기조 때문이죠. 동시에 높은 수준의 경제 성장에 노동은 필수이기 때문에 노동자에게 엄청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책 덕분에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인구 비율도 높은 편이죠. 인구가 적은 국가일수록 국민들이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에 종사해야 장기적인 국가 발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숙련 노동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과 연구 개발에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요. 사실상 성인이 되어도 걱정이 없습니다. 대학도 공짜야, 공부하면 학습비도 주고 저렴한 아파트까지 다 제공해주니까요. 보통 이런 경우 인재 유출이 문제가 되는데 잘 안 나가죠. 자신이 고급 인력이라도 다른 나라 사람이 되면 자신의 아이들은 이 복지 시스템을 받지 못할 테니까요. 그리고 인간은 리스크를 감수하기 싫어합니다. 충분히 지금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데 다른 나라에 갔다가 까딱 잘못한다면 노후도 엉망이 되고 아이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냥 유토피아 같은 자국에서 사는 거죠. 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현재 부자들에게 많이 걷어 복지 시스템을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저번에 한국 이민 영상에서 부자들이 상속세 때문에 많이 떠난다고 이야기했는데 상속세와 같이 막대한 세금이 부과되면서도 혜택은 없다면 떠날만 하죠. 하지만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복지는 가난한 자에게만 가는 게 아니라 부자들에게도 적용되고 동시에 개인세율이 높은 거지 법인세는 한국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기업이 활성화되어야 성장이 가능하니까요. 이 정도까지 해주니 세금이 높아도 딱히 반발이 없는 겁니다. 받은 게 있는데 이 정도는 내도 된다는 것이죠. 동시에 기술 진보를 매우 중요시 여기며 국가 차원에서 제조업과 기술기업을 육성하는 산업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인구수가 적기에 작은 내수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수출 중심의 개방 경제도 추구했죠. 노르웨이와 덴마크, 스웨덴 모두 글로벌 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춘 고부가가치 산업 기업을 보유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세계적인 패션 리테일 기업인 H&M과 북유럽 감성의 가구 및 홈퍼니싱 기업인 이케아, 자동차 기업인 볼보, 음악 스트리밍 사이트인 스포티파이는 모두 스웨덴 기업입니다. 장난감 기업인 레고는 덴마크 기업이며 세계 최대의 석유가스 기업인 에키노르와 세계 최대 비료 기업인 야라는 노르웨이 기업이죠. 그런데 이들 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 국가적인 지원 때문만이 아닙니다. 노르딕 모델이 노동 유연성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발전이 가능해져. 노동 유연성이 높다는 것은 기업이 필요에 따라 노동자를 쉽게 채용하거나 해고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쉽게 직원을 채용할 수 있죠. 일을 못한다거나 기대치에 못 미치거나 더 좋은 사람을 찾았거나 트렌드가 바뀌어 새로운 사람이 필요할 때도 과감하게 기존의 직원을 해고하고 새로운 사람을 채용할 수 있죠. 노동 유연성 이야기는 얼마 전에 업로드한 프리터족 영상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노동 유연성의 가장 큰 단점은 고용 불안 문제와 그로 인한 정신적인 문제이죠.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이 문제를 유연 안전성을 통해 해결했습니다. 한마디로 사회 안전만 강화죠.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도 노동 유연성 다 풀고 노르딕 모델대로 똑같이 도입하면 되는 거 아닌가? 안 되죠. 괜히 한국을 비롯한 국가들이 따라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아마 눈치채신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배경에는 풍부한 자원, 적은 인구, 그리고 청렴한 정치가 있죠. 이 세 개 중 한 개라도 안 되면 노르딕 모델은 도입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세계 최대 산유국이 된다면 인구가 좀 많아도 되지만요. 일례로 앞서 세계 최대 석유가스 기업인 에키노르가 노르웨이 기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노르웨이가 세계 최대 규모의 석유가스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은 이른바 북해 유전입니다. 1969년 에코피스크 유전을 발견하면서 산유국이 되었죠. 이후 크고 작은 유전이 계속 발견되면서 추정 매장량이 1억 톤을 넘는 큰 유전만 14개, 중간 규모는 30개를 넘게 되었습니다. 북해 매장 자원 대부분은 노르웨이와 영국 소유인데 이 북해 유전 덕분에 노르웨이와 영국의 국부가 바뀌었다는 평가도 나오죠. 덴마크 역시 북해에서 상당한 양의 석유와 가스를 생산하고 있으며 1972년부터 2020년까지 덴마크 정부는 석유 및 가스 부문에서 약 5,440억 크론의 한국 돈으로 약 90조 원의 수입을 얻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국토의 약 70%가 산림으로 이루어진 스웨덴은 목재 및 펄프 산업은 물론 광물 수출, 풍부한 수력 자원 등으로 국가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을 받았죠. 물론 자원의 저주라는 말도 있을 만큼 자원이 풍부한 나라가 무조건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원의 축복을 받았을 때 잘 활용한 사례라고 볼 수 있죠. 사우디가 왕정 독재임에도 그게 욕먹지 않는 것도 막대한 오일머니를 이용한 복지 덕분이고요. 동시에 인구가 많다면 복지사회는 건설하기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을 보면 1900년대 중반부터 이미 저출산이었죠. 보통 출산율은 여성의 사회 진출과 함께 내려가는 경향이 있는데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고급 인력을 키워내고 국가가 아예 돌봄 서비스를 풀로 제공하면서 부모 모두 직업을 가지도록 만들었습니다.
행복하다면 의식주 문제가 해결된다면, 아이 양육 문제가 해결된다면 아이를 낳는다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죠. 이게 맞다면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출산율은 높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인구가 적어야 인구 대부분을 고급 인력으로 키워내기도 쉬워지고요. 동시에 세금을 많이 걷어가기에 정치가 청렴하고 정부의 신뢰가 없다면 유지 불가능한 게 복지국가입니다. 적은 인구라 할지라도 거둔 돈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가능하기 때문이죠. 종합해보자면 애초에 가지고 있던 풍부한 자원을 잘 활용한 산업발전을 위한 노동 유연화와 기업 관련 정책들, 수출 위주의 정책, 적은 인구, 청렴한 정치, 이 모든 게 합쳐져야 가능한 게 노르딕 모델이죠.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노르딕 모델의 단점과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 다른 국가들은 왜 하지 못하는지 감을 잡으셨을 겁니다. 일단 한국은 현재 수출 위주의 정책과 경제 빼면 해당하는 게 없죠. 당장 경제를 활성화하여 국민 전체의 소득 수준을 높인 다음 많은 세금을 걷어들여 다시 복지로 돌려주는 시스템은 고령화가 시작되면 국가가 버티지 못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저출산 고령화가 심한 국가인 한국에서 노르딕 모델을 운영한다는 건 죽자는 거죠. 노르딕 모델이 아니라 국민연금 하나마저도 제대로 지속할 수 없는 지경이니까요. 실제로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역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복지 정책에 대한 많은 의논이 오가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노령 인구를 먹여 살려야 하는 시기가 계속 앞당겨질 테고, 그렇게 되면 젊은 세대에게 과도한 조세 부담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세수도 줄어들어서 더는 예전만큼의 복지 제도를 유지할 수 없게 될 테니까요. 그럼 예전에는 왜 이야기가 안 나왔냐? 과거에는 사람 수명이 이렇게 길지 않았거든요.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왜 행복하고 부유한가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